스시는 처음부터 생선을 밥 위에 올려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스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입 크기로 진 밥 위에 참치나 연어, 새우 같은 재료가 올라갑니다. 너무 익숙해서 스시가 처음부터 이런 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스시에서 밥은 지금과 전혀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밥은 생선과 함께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생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발효를 돕는 재료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초기 형태에서는 발효가 끝난 뒤 그 밥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나레지시 자료에서도 이런 초기 보존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밥을 버리던 저장 음식은 어떻게 생선을 밥 위에 올려 바로 먹는 음식이 됐을까요? 핵심은 어떤 생선을 썼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느냐였습니다. 오래된 형태의 나레즈시는 소금에 절인 생선과 밥을 함께 두고 젖산 발효를 이용해 생선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상하는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시가 정확히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산악지역에서 사용되던 생선 저장 방식이 벼농사와 함께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의 기원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시의 시작을 어느 한 장소나 한 사람의 발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밥은 지금처럼 먹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발효를 돕고 생선을 보존한 뒤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밥까지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밥까지 함께 먹기 시작했을까요?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서 방식이 달라집니다. 발효 기간은 이전보다 짧게 가져가고 생선뿐 아니라 밥도 함께 먹는 나만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발효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대신 발효 기간을 줄여 생선과 밥을 함께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밥도 버리지 않고 생선과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스시는 장기간 생선을 보존하는 방식에서 밥과 생선을 함께 먹는 음식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발효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이기 시작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하야즈시, 말 그대로 빠른 스시가 등장합니다. 오랜 발효를 기다리는 대신 밥에 식초를 섞어 바로 산미를 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겔로쿠 시대 무렵 식초를 사용한 하야즈시가 등장하면서 긴 발효 과정이 필요 없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부터 스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몇 달씩 기다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식초를 이용해 바로 신맛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시는 점점 오래 저장해두는 음식보다 만들어서 곧 먹는 음식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단계가 남습니다. 밥을 한 입 크기로 쥐고 그 위에 생선을 올리는 스시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에도 후기. 오늘날의 도쿄인 에도에서는 니기리즈시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에서 노점에 서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겁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는 에도 후기 서민들이 노점에서 니기리즈시를 쉽게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수산청도 니기리즈시를 에도에서 탄생한 빠른 음식, 즉 당시의 패스트푸드라는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는 스시를 정갈한 일식이나 고급 음식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 니기리는 도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빠르게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크기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에도 시대 니기리즈시에 들어간 밥은 오늘날 니기리의 약 3배 크기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든든한 길거리 음식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니기리즈시는 하나야 요헤이가 만들었다. 정말 지금의 스시를 한 사람이 발명한 걸까요? 니기리즈시가 정확히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레퍼런스 자료를 보면 1820년 무렵이라는 기록과 함께 마스가즈시와 요헤이즈시 같은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하나야 요헤이입니다. 요헤이는 니기리즈시가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요헤이즈시뿐 아니라
마스가즈시를 비롯한 여러 스시집도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성 자료 역시 이 여러 스시집이 니기리즈시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시를 발명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의 수요와 식초를 섞은 밥, 생선을 손질하는 기술과 노점 문화, 그리고 여러 스시장인들이 겹치면서 오늘날 니기리에 가까운 형태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냉장고도 없던 에도에서 생선을 어떻게 밥 위에 올려 팔았을까요? 오늘날 스시의 대표 이미지는 신선한 날생선입니다. 하지만 에도마의 스시를 생선을 잘라 그대로 밥 위에 올린 음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생선에 따라 삶거나 찌기도 했고 간장에 절이거나 소금과 식초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마를 이용해 숙성시키는 방법도 사용됐습니다. 일본 수산청 자료를 보면 참치를 간장에 절이거나 코하다를 소금과 식초로 처리하는 방식처럼 보존성을 높이면서 맛을 끌어내는 손질법이 함께 발달했습니다. 냉장장이 없었기 때문에 생선을 오래 두기 위한 손질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존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시는 오래 발효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났지만 생선을 어떻게 보관하고 맛을 유지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발효 대신 절임과 식초, 조리와 숙성이 그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냉장과 냉동이 등장하면서 보존 방식은 다시 크게 달라집니다. 냉동과 냉장 설비가 발전하고 차가운 온도를 유지한 채 수산물을 옮기는 콜드 체인이 확대되면서 생선을 더 오래 보관하고 더 먼 곳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수산청 자료를 보면 냉동동 수산물은 콜드 체인을 통해 높은 선도를 유지하며 공급되고 장기간 보관과 연중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스시에도 중요했습니다. 스시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선의 산지와 종류가 넓어질 기반이 생겼고 멀리 떨어진 곳의 수산물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시는 이제 도시 안에서 빠르게 먹는 음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밖으로 나간 스시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지의 입맛과 유통 환경을 만나면서 스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미국의 스시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날생선은 지금처럼 익숙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시는 현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계속 변해갑니다. 이런 현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 박물관 자료에서는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중에게 더 친숙한 재료를 이용한 캘리포니아 롤이 등장한 것을 미국 스시 문화의 중요한 변화로 소개합니다. 다만 최초의 발명자를 한 사람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스시가 미국에 건너간 뒤에도 원래 형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익숙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재료와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시는 곧 레스토랑 밖으로도 퍼집니다. 스미스소니언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설립된 어드밴스드 프레시 콘셉츠는 캘리포니아 지역 슈퍼마켓에서 포장 스시와 매장 내 스시 판매가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시는 특별한 일식당에서 먹는 음식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일본에서 저장 음식이 도시의 빠른 음식으로 변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다시 현지의 입맛과 유통 환경에 맞춰 달라진 겁니다. 재료도, 형태도, 먹는 장소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계속 모습이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왜 이 모든 음식을 여전히 스시라고 부르는 걸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시는 처음부터 생선을 밥 위에 올려 날로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발효에 이용해 생선을 오래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발효 기간을 줄이고 밥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사용하면서 오랜 발효를 기다릴 필요도 줄어들었습니다. 에도의 도시에서는 밥을 손으로 쥐고 생선을 올려 바로 먹는 음식으로 변했습니다. 냉장이 없던 시대에는 절이고, 삶고, 찌고, 식초로 처리하면서 생선을 보관하고 맛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과 냉동, 콜드 체인이 발달하면서 생선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세계로 나간 뒤에는 다른 나라의 입맛과 유통 방식에 맞춰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시의 역사를 단순히 생선의 역사라고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생선을 어떻게 더 오래 보관할 것인가, 얼마나 덜 기다리고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더 멀리 운반할 것인가. 스시의 역사는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를 계속 풀어온 과정이었습니다. 한때는 밥을 버렸고, 한때는 오랜 발효를 기다렸으며, 한때는 에도의 거리에서 빠르게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스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시는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된 음식이 아니라 보존 기술과 도시의 변화, 그리고 유통의 발전에 따라 계속 달라져 온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한 입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